이천까지도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11월은 매년 예산안 심사의 달입니다. 매우 중요한 달이에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604조 원입니다. 604조 원. 이거 꼭 필요한 곳에 잘 써야 되는데 부족하게 책정된 부분은 없는지 내년 예산안 좀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 공약 때문에 굉장히 좀 첨예하게 대립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50조 원 소상공인 손실 보상하겠다고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내용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장을 맡고 계십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정부에서 정부 예산을 두고 국회에서 심의하죠. 예산 조정 소위가 열리고 있죠. 네.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이번 예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수님? 네, 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예산이 604조 한 4천억 정도 정부가 제출한 안에 하면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뭐 작년 본 예산 대비해서는 한 8.4% 증가한 것이고 작년에 사실 추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추경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한 0.8%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가 부채는 50%가 내년에 넘을 것 같기 때문에 이게 큰 너무 재정 적자 많은 거 아니냐는 일각의 말씀도 있는데요.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은 일단 써야 될 때 꼭 필요한데 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재정 적자나 채무가 걱정이 되면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려서 보충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겁나서 정말 써야 될 때 안 쓴다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고요. 그래서 너무 보수적인 입장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예산이 정말 필요한데 쓰이고 있는지, 불필요한데 가고 있는지 그걸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게 생각합니다. 더 중요하죠. 네. 이번 정부 예산안 평가할 때 좀 중요하게 고려하고 계신 부분 있습니까? 네, 사실 뭐 예산 604조지만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직성 예산이라고 하죠.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들이 많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중점을 둬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전체에서 아주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원래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가 한 4개 정도 주요 투자 중점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2가지가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그 소상공인들 여전히 어려움이 있죠. 맞춤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들이 있고 또 탄소 중립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한 12조를 책정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점 예산인데 문제는 뜯어보면은 투자 중점이라고 이야기한 거에 비해서 너무 예산도 작고요. 내용 자체도 이게 그다지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 것이죠. 기후위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 좀 책정했는데 부족합니까? 12조 원 그러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대부분 지금까지 했던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모빌리티 전기차 또는 신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산을 한 2배 정도 늘린 것이고요. 사실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실행 계획도 없고 거기에 따른 예산에 대한 추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우리가 국가 온실 감축 계획을 제출을 했는데 그런데 내년 예산에 지금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으면 남는 게 8년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게 제대로 이게 작동될까? 정말 국회에서 예산에서 의원들이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님들 이 부분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노라 보좌님께서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에 대한 감사 철저해야 됩니다. 예산 심사가 그래야 순조롭게 갑니다 하는데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 이 관행 아직 아직 살아있죠. 네, 그 사실 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화시키려고 시민단체도 감시도 하고 합니다만은 예산 이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여야가 사실 예산 조정을 하면서
소수의 몇 사람들이 조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럴 때 정말 쪽지 예산이라고 네. 하는 끼어넣기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지어진 시간에 맞춰서 투명하게 소위원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통해서 심의가 정상적으로 진다면은 끼어넣기 이런 문제들은 많이 없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산을 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첨예하게 대립했는데 뭐 일단 이재명 후보가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국민가에 대해서 내각 판단을 신뢰한다고 밝혔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시점상 좋은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경기를 진작하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사실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수요는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급망에 이른바 바틀렉이 생겨서 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높은데 재정으로 수요를 더 자극하는 정책을 쓰기에 적정한 시점인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일단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같은 돈이라면은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5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하자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죠? 글쎄요, 정말 국민의힘이 또 윤석열 후보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당선 후에 50조를 추경하겠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요. 네. 지금 예산 편성에서 대폭 늘리자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네, 네. 지금 소상공인 예산제가 포함은 돼 있지만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3조 9천억 정도밖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50조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네. 이번에 세수가 좀 추가로 들어온 것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우선적으로 쓴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 예산 심사에서도 이 부분들을 사실 적극적으로 심사해야 된다. 탄소 중립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분을 내년 예산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교수님 올해 연말까지 더 거칠 세금 그러니까 초과세수가 50조 원이나 된다면서요. 네. 왜 이렇게 많이 걷습니까? 그리고 기재부가 네. 왜 이렇게 예측을 못합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공무원들 유인이 있는데요.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말할 것보다 네. 적게 거칠 것 같이 말하는 유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거칠 것 같이 말했다가 못 거치면은 네. 훨씬 큰 비난을 책임지니까. 받습니다. 그런데 네. 조금 거친다고 했는데 더 거치면 보통은 칭찬을 받게 돼요. 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이 지금 거치는 바람에 문제가 된 것이고요. 이건 뭐 예산 추계를 할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가지고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얼마나 빨리 좋아지는가 네. 달랐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수출 부분들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네, 지금 계속해서. 수출 대기업 뭐 네.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내수 자영업 쪽에서 네.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안 좋았고 근데 법인세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들이 내는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수출 대기업들이 많이 내다 보니까 경제 전체 경기에 대한 예측보다도 사실은 수출 부분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법인세가 더 거친 거 또 네. 부동산도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부동산, 세금. 주식 네. 네, 이런 것들이 예측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한편 말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문재인 정부 이후에 이 세수를 과소 추정하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거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초과세수 때문에 적극적으로 확장 재정 못 편다 이렇게 또 지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당연히 세수를 이렇게 초과 세수가 있으면은 예산안을 만들 때 확장 재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균형 내지는 축소하는 재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정확한 예산 추계가 중요하고 현재는 예산 추계를 어떻게 수입 추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몇 사람들이 하는데 외부 전문가들이 더 참여해서 좀 더 오픈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초과 세수가 더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이건 쭉 있었던 관행 같은 일입니까? 초과 세수가 있고 어떨 때는 부족할 때도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래요? 초과 세수가 조금 더 있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관료들의 유인입니다. 세금 적게 거둘 것 같이 말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과 세수가 더 있는 유인이 있죠.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계속해서 초과 세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네.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는 뭐 기재부의 어떻게 보면은 재정에 대한 지극히 보수주의적인 태도 때문에 네. 이런 초과 세수를 많이 남기는 식의 예측을 한 거 아닌가라는 네. 의심도 들기도 합니다. 일단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초과 세수가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잘 써야 됩니까? 어떻게? 그래서 초과 세수가 있어도 뭐 우리 이미 추경 때 많이 썼고요. 예. 19조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서 한 9조 정도는 법에 따라서 지방 정부에게 지방자치단체한테 나눠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쓸 수 있는 게 얼마가 될지 정확하게 정보는 저도 없는데요. 이거 뭐 정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소상공인 지원에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됐듯 네. 그렇지만 뭐 여행업이라든지 이런데 손님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업종에 계시는 분들 지원을 충분히 못 받았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작년에 사실 우리가 재정 지원보다 금융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금융 지원을 받고 그것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신용불량자가 되고요. 금융기관은 부실화가 됩니다. 작년에 금융 지원해 줬던 것을 재정 지원으로 대체해 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나타락 시장님께서 예측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 지원 안 하려고 속이는 겁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좀 있습니다. 대장동 방지법, 그러니까 초과 이익, 개발 이익 환수법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조금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은데 요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좀 알려주십시오. 네, 사실 대장동 방지법뿐만이 아니고 지금 부동산 관련돼서 공약들을 굉장히 많이들 내고 네. 있어요. 공급이라든지 세제 부분, 공급은 다 확대하겠다 그러고 세제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종부세 폐지하겠다는 거고 이재명 후보는 뭐 국토부 유세 같은 걸 도입하겠다는 반대 방향을 가고 있는데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후보들의 공약이 실제로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지극히 저는 의문스럽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현행 부동산 세제라든지 정책이 너무 복잡합니다. 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민원에 따라서 계속 바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부동산 지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국가가 환수해서 공공으로 쓴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네. 그것을 얼마나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만 사실 건설적인 논의가 된다. 그래서 대장동 특혜 이런 문제도 사실 불로소득이 많이 나는 그렇죠. 데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 문제 하나를 붙잡고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 풍선 효과도 생기고요. 해결 자체도 사실 난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 너무 대선 국면에서 인기 영합식의 부동산 정책들 단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지금 뭐 후보들 간 의견 충돌하고 있는데요. 종부세 폭탄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보면은 아실 것들 같은데요. 사실 종부세 면제해주는 면세점을 많이 올렸죠. 12억까지 올렸고 실제 그러면 시가 15억, 17억 정도 주택까지입니다. 9억에서 12억 올렸기 때문에 많이 면세점이 올라갔고요. 아마 폭탄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분들은 다주택자들일 가능성이 크고 그런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들에게 폭탄을 같은 세금을 주는 게 바람직하느냐 안 하느냐는 논의 대상은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서 너무 지나치게 좀 공포 마케팅 하듯이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종부세 없애면은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냐. 좀 반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그렇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 종부세는 한번 보시면 정말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법무사들이라든지 회계사 세무사분들도
되게 골치 아파하는 이건 좋은 세제가 아닙니다. 사실. 교수님, 1주택자는 종부세 면제 주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요? 글쎄요. 저는 뭐 1주택 그렇게 되면은 결국 똘똘한 한 채 강남 집값만 계속해서 키워주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강남에 집 살려고 전국에서 다 몰릴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건 기본적으로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것은 본인의 노력이라든지 또는 혁신적인 활동이나 위험을 감수한 어떤 혁신적인 활동이 아니고요. 주위의 환경이 좋아져서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지대라고 하거든요. 경제학에서도 지대는 어떤 근거가 그 재산권으로서의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환수해서 공공이 같이 가져가는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이라는 말은 사실 약간 오래된 개념이고요. 농업시대고 지금은 오히려 좀 지대 공개념. 그래서 부동산 지대는 환수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취약계층들에게 주택 공급 정책 그리고 중산층은 모기지 제도 같은 걸 통해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재원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